네, 여러분 좀 쉬셨죠? 이제 2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보고서 제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주차 강의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감상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화는 이겁니다. 네, 죽은 시인의 사회, 까르페디엠, 현재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영화 감상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화 감상문 쓰는 방법은 이거와 같습니다. 제출 이렇게 해서 이대로 영화 감상문을 하셔서 A4지 한 장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한 편의 꿈을 꾼다. 영화는 오락의 수단, 깨우침의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다. 영화 묵상의 순간은 내 영혼의 창을 여는 순간이다. 거기 보이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무엇일 수 있고 미래에 무엇일 수 있고 현재에 무엇일 수 있다. 자신의 굶주림과 갈증이 보일 수도 있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다. 거기 둥지를 틀고 있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꿈의 날개일 수도 있다. 골마 터진 상처일 수도 있고 치유의 시작일 수도 있다. 자신의 수치일 수도 있고 수치로부터 구원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순간이 바로 이기를 기도한다. 자, 보시고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영화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화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끌어들이고 인생에 대한 대화, 진정한 대화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죽은 시인의 사를 보시고 A4지 한 장 정도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4월 10일 24시까지. 보고서 형식은 이렇습니다. 영화 제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쓰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쭉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특정한 장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다가 특별히 그 장면이 감동이다 그러면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장면에 대해서 장면 묘사를 하시고 그게 왜 장면이 감동인지 감동받은 내용들 그리고 이 수강 과목에 연관해서 하고 싶은 말 연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예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제 이렇게 해서 예제를 보시면 예제 있어요. 이거는 예제로 만든 겁니다. 아주 학생이 잘한 레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다음에 2시간부터 해서 2시간 10분 8초까지의 그 클립 자기들 감동이 됐다는 거죠. 학교에서 쫓겨난 키팅 선생님은 짐을 가지러 왔다가 떠나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래서 왜 이 장면이 왜 감동이 되는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전화해 주시든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또 다시 청소년 행동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 구조적 이론. 자, 사회 구조적 이론.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 그래서 이 아노미 이론은 그 디르켐이 처음 주창했죠. 그래서 그는 이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그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결속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사회 규칙이 붕괴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규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노미 상태를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 아노미 상태는 이 사회 규칙 및 행동 규범, 이 약화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되며, 그러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아노미 상태입니다. 이 아노미 상태는 나중에 머턴 이 아노미 이론을 또 체계적으로 정립하죠. 디르켐이 사회 규칙 및 행동 규범의 부재에서 아노미 상태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 그에 비해서 머턴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맥락, 그렇죠?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이 둘 사이의 괴리에 의해서 이러한 무규범 상태, 아노미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사회 구조적 장벽을 부딪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뭐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것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죠. 그 결과 무능함을 경험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두 인류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인류대학에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성적이 좋지 않은 청소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불만이 증가되며 결국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가졌는데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노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곧 청소년 문제 행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과 같은 사회적 장벽이 많이 부딪히는 그런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턴의 주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디르켐은 사회규칙 및 행동기범의 부재가 아노미의 원인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에 비해서 머턴은 바로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노미 이론은 이런 부분에서 괜찮지만 하위 계층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데, 상류 계층의 문제 행동이나 그 다음에 개인 특성에 의한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턴의 사회적 제도 적응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에 적응해가는 방식을 이 머턴은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제 순응형, 체제 동조형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형, 세 번째는 의례형, 네 번째는 도피형, 다섯 번째는 반역형 혹은 반발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체제 순응형, 체제 동조형을 좀 보죠. 자, 이 체제 순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나 문화가 요구하는 그 목표,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 순응형 청소년 경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을 엄수하면서 정서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적응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혁신형. 혁신형은 이제 그 사회나 문화가 요구하는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형 청소년 경우에는 높은 성적이나 성공과 같은 사회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절도라든가 뭐 매춘, 강도, 그래서 이런 대부분 범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미기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혁신형입니다. 다음 의례형 보죠. 의례형은 그 사회문화적 목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례형 청소년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도 없고 만족도 떨어지지만 규범은 잘 지키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이러한 의례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현실 안주하는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뚜렷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중하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피형. 도피형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형은 사회문화적 목표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형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도피를 해서 목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탈 행동과 같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사원하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만성적인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무기력한 학업 중단 청소년이 이 도피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마지막 반발형 혹은 반역형. 이 반역형은 도피형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대신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목표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을 만들어내고 바꾸는 것이죠. 사회운동가나 히피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통제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회통제 이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유대 이론과 중화 이론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사회유대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회유대 이론은 허쉬가 주창했죠. 허쉬가.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 유대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허신은 그 개인과 사회 간의 유대가 약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모든 청소년은 태생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데 대부분의 청소년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부모나 교사 등에게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약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 허신은 그 사회유대에 있어서 네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애착이고요. 두 번째 전념, 세 번째 참여, 네 번째 친절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애착. 이 애착은 뭐죠? 자신과 중요한 사람과의 유대관계 정도를 의미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 다음 선생님과의 애착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애착관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애착관계가 부모와의 애착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애착이 강할수록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죠. 반면에 애착이 약할수록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애착 이론은 차별 접촉 이론과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차별 접촉 이론은 뭐냐면 범죄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와의 상호작용, 친밀한 그런 관계, 나쁜 친구겠죠. 그걸 통해서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착 이론과 반대되는 경우이죠. 그 다음의 것이 바로 전념입니다. 전념은 학업이나 원하는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전념을 다하는 청소년은 문제 행동을 덜 일으킨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이 참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가치가 있는 간접적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공부, 숙제, 장래의 목표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문제 행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 번째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이 사회의 가치 및 규범 체계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범을 수용하고 지키는 사람일수록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죠. 이와 달리 법이나 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어기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중화이론을 보겠습니다. 중화이론은 마차와 사이크스가 주창했죠. 그래서 이 중화이론은 그 비행 청소년들이 인식적 가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비행을 하기 전에 중화를 통해, 즉 중화 기술을 통해서 내적 통제를 느슨하게 해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을 인 걸 알면서도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해주는 중화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화기술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화기술 먼저 책임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난자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성심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책임 부정.
중화기술 중에 첫 번째 유형인 책임의 부정. 이것은 그, 그 자기가 비행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행 청소년이 된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무책임한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행위.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책임의 부정입니다. 나는 그 잘못, 그 비행에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부모의, 무책임한 부모의 책임이고 또한 세상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또 대표적으로 뭐 술에 취해서 술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술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이 이제 책임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부정. 가해부정. 이거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가해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있냐면 저 애는 부자여서 내가 삥 뜯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거.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해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부정. 이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자는 당해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저 피해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그래도 돼. 뭐 거죠. 피해자가 비행을 자초하거나 유혹했다는 거죠. 피해자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이 피해자 여성을 보면서 피해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으며 유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피해자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이 괴롭히는 행동을 해도 피해 청소년이 반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반발하지 않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피해자 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난자 부정입니다. 비난자 부정. 이 비난자 부정은 뭐냐면 자신을 비난한 자를 비난하는 거죠. 같이 비난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인데 왜 나만 가지고 야단이냐 하고 반문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수적 가치를 중화시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엄마도 술 마시잖아. 나 술 먹는 거 왜 그래? 뭐 이런 거죠. 선생님들 때리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난자 부정입니다. 중화기술 중 다섯 번째가 이제 충성심요구입니다. 충성심요구. 이것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의리, 혹은 충성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중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심 요구입니다. 친구를 위해, 의리를 위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충성심 요구입니다. 몇 가지가 이제 중화 이론이 되겠습니다.